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문장 성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문법을 공부할 때 품사와 더불어서 가장 중요한 개념이고 가장 기본이 되는 개념이죠. 문장 성분. 어, 품사와 문장 성분은 여러분들이 따로 공부한다기보다는 그냥 기본 상식으로 알고 있어야 되는 내용이에요. 왜냐면 이 두 가지 중에 하나라도 모르게 되면 문법을 아예 공부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문장 성분 정확하게 이해하는 걸 목표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문장 성분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장 성분이라는 것은 문장을 구성하는 요소인데요. 실제로 문장 속에 어떤 기능을 하는가가 문장 성분이에요. 여러분들이 문장 성분을 공부를 할 때 제일 혼란스러워하는 게 품사와의 구분을 헷갈려 해요. 그러니까 품사의 이름을 대야 될 때 문장 성분의 이름을 댄다든지 문장 성분의 이름을 대야 될 때 품사의 이름을 대는 경우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게 헷갈리면 안 되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헷갈리면 이 뒤에 있는 문법이 다 헷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품사와 문장 성분의 차이에 대해서 먼저 개념 정리하고 문장 성분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품사는 여러분들이 알듯이 낱말을 특성에 따라 분류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특성이라는 게 형태나 기능이나 의미죠. 이런 기준에 따라서 품사를 나누어 놓은, 그렇죠. 단어를 나누어 놓은 꾸러미들을 우리는 품사라고 해요. 그 꾸러미들이 국어에는 9개가 있다고 그러죠. 구품사, 명사, 대명사, 수사, 동사, 형용사, 조사, 관용사, 부사, 감탄사. 자, 이렇게 9개의 품사가 있는 거고, 품사의 이름은 절대 바뀌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단어가 만들어질 때, 세상에 태어날 때 어떤 특징을 지니고 있는가에 따라서 분류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얘는 바뀌지가 않아요. 동사 같은 경우 봅시다. 달리다 라는 동사가 있다 봅시다. 달리다 라는 동사가 있어요. 얘는 품사가 동사죠. 그런데 문장 속에 들어가면 달리는 사람 그쵸? 이렇게 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을 꾸며주는 말로 관형 사처럼 쓰일 수도 있거든요. 하지만 달리다가 기본형이기 때문에 얘는 달리는도 품사는 동사인 거예요. 그러니까 품사는 변하지 않는다. 이게 되게 중요한 개념이에요. 개념이고 그에 비해서 문장 성분은 이 단어가 문장에 들어갔을 때, 이 단어가 문장에 들어갔을 때 어떠한 기능인과 역할을 하는가에 따라서 분류해 놓은 게 문장 성분이에요. 똑같은 단어가 문장 속에 들어가면 다양한 문장 성분으로 기능을 할 수 있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방금 우리가 달리다도 사람이 달리다 하면 서술어죠. 그렇죠? 서술어로 사용되는 건데 달리는 사람 하면 사람을 꾸며주니까 관형어가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똑같은 단어라 하더라도 문장 속에 들어갔을 때 다양한 기능들을 할 수가 있는데 그 기능에 따른 분류가 바로 문장 성분입니다. 문장 성분은 당연히 계속 바뀌어요. 어떻게 쓰이는가, 문장 속에서 어떻게 쓰이는가에 따라서. 그래서 품사는 고정된 개념이고 문장 성분은 그 문장에 따라서 그 단어의 성분이 달라질 수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문장 성분은 우리가 알듯이 주어, 서술어, 목적어, 보호, 관용어, 부서, 독립어 7개의 문장 성분이 있어요. 이거 이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서 하나 더 알아본다면 여러분들 그 품사는 이게 품사와 그런 문장 성분의 이름을 어떻게 쉽게 구분을 하느냐 했을 때 무슨 글자 돌림인지를 보면 돼요. 품사는 기본적으로 전부 다 사자 돌림이에요. 동사, 형용사, 명사, 대명사, 감탄사, 관형사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결국은 무슨 사자가 들어가면 얘는 품사의 이름이다 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렇죠? 그럼 문장 성분은 무슨 글자로 끝나죠? 예, 어자로 끝나죠. 주어, 서술어, 목적어, 관형어, 부사어, 독립어 해서 어자로 끝나면 이건 문장 성분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뭐 됐죠? 그에 비해서 하나 더 있는데 언자로 끝나는 놈이 있어요. 그러니까 언자로 끝나는 게 뭐가 있었느냐? 여러분들 품사 공부할 때 배운 적 있는데 체언, 용언, 그쵸? 관계언, 그 다음에 수식언, 그 다음에 독립언들이 있었어요. 얘네들은 언자로 끝나는 애들은 품사 분류에 품사의 2차 분류예요. 품사의 2차 분류인데 그냥 품사의 이름이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가 알고 있는 구품사는 3차 분류예요. 그러니까 기준이 세 가지가 있었잖아요. 형태, 기능, 의미 있었잖아요. 의미까지 분류해 놓은 게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구품사의 개념인 거고요. 두 번째 기능이잖아요. 기능까지 분류해 놓은 게
언자가 들어가는 품사의 분류예요. 체언, 용언 이런 것들이 품사의 2차 분류 결과다. 그래서 결국엔 품사의 이름이다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오케이? 그렇게 해서 사자 돌림이냐 어자 돌림이냐 혹은 언자 돌림이냐에 따라서 우리가 그 개념을 명확하게 구분을 해야 실제 문법을 공부할 때 여러분들이 헷갈리지 않고 공부할 수가 있습니다. 이해됐죠? 자, 그러면 다음에는 문장 성분을 좀 이제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문장 성분에 대해서 조금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문장 성분은 문장 안에서의 기능이기 때문에 실제 문장을 갖고 문장을 보고 그 문장 안에 있는 요소들이 어떤 문장 성분인지를 좀 분석하는 형태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개의 문장이 있는데 일단 첫 번째 문장에서 대부분 정리가 되고요. 두 번째 문장에서는 우리가 조금 이제 뜨거운 화두죠. 보어에 대해서 추가로 설명하는 형태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장부터 볼게요. 우와, 철수의 동생이 밥을 많이 먹는다. 철수의 동생이 밥을 진짜 많이 먹나 보죠? 예, 저 깜짝 놀라는 장면인데, 자, 요 문장에서 일단은 우리가 문장 성분들을 찾아보도록 할게요. 이 문장의 주어가 누구죠? 주어? 예, 친구들 중에 철수의로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을 수 있는데 아니에요. 동생이 밥을 많이 먹는 거예요. 그렇죠? 철수가 밥을 많이 먹는 게 아니라 그렇죠? 이 문장의 주체는 동생입니다. 그래서 동생이 이 문장의 주어이죠. 그렇죠? 주어는 문장에서 설명의 대상이 되는 것을 우리가 주어라고 하고요. 실제로 문장의 중심이죠. 주어를 중심으로 다른 문장 성분들이 이제 배치되어 있다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문장이라는 것은 어떤 대상을 설명하는 거다라고 우리가 간략하게 생각을 하면 되거든요. 그랬을 때 그 설명의 대상이 되는 게 주어고 설명하는 말이 필요하겠죠. 여기서는 동생이를 설명하는 말이 뭐예요? 예, 먹는다죠. 그 먹는다를 우리는 서술어라고 부릅니다. 네, 그래서 서술어는 주어의 동작이나 상태 등을 설명하는 말 혹은 서술하는 말이라고 하는데 실제로 우리가 알고 있는 품사 중에 동사나 형용사가 주로 많이 쓰이죠. 주로 많이. 왜냐면 걔네들이 주로 동작이나 상태를 설명하는 말이잖아요, 원래부터. 그래서 동사나 형용사가 주로 많이 쓰이는 서술어가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문장은 주어와 서술어가 있으면 일단 문장이 돼요. 예, 주어와 서술어가 있으면 문장이 돼요. 얘가 완전히 뼈대 중에 뼈대예요. 뼈대 중에 뼈대고, 근데 가끔 서술어가 어떤 친구인가에 따라서 목적어라는 놈이 필요할 때가 있고 필요하지 않을 때가 있어요. 어떤 상황이냐면 여러분들 이거 영어에서도 아마 배웠을 텐데 서술어 중에요 자동사가 있고요 타동사가 있어요. 예, 자동사와 타동사가 있는데 어, 자동사는 뭐냐면 다른 성분을 필요로 하지 않는 동사예요. 그러니까 주로 형용사 같은 경우는 목적어가 필요 없거든요. 형용사는 주로 목적어가 필요 없고 동사들 중에서 이제 문제가 되는 건데 그 동사들 중에 자동사는 목적어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뭐냐면 비행기가 간다 이렇게 썼어요. 간다가 동사죠. 그렇죠? 그런데 이 간다가 자동사예요. 그러니까 비행기가 간다. 가운데다 목적어를 넣으려도 뭔가 어색해요. 비행기가 뭐를 간다? 이상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간다는 그냥 주어만 필요로 해요. 이런 것들이 자동사예요. 형용사는 아까 얘기했지만 형용사는 기본적으로 목적어가 필요하지 않아요. 뭐 학교가 아름답다. 그쵸? 했을 때 아름답다는 형용사잖아요. 근데 얘도 목적어가 필요 없어요. 학교가 뭐를 아름답다 이상하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런 경우도 주어만 필요로 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럴 때는 목적어가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동사가 타동사인 경우에는 목적어가 꼭 필요해요. 무슨 말이냐면 여기도 먹는다라는 게 있어요. 동생이 먹는다. 뭐를? 궁금해잖아요. 그리고 자연스럽게 뭐를 넣었을 때 그게 자연스러운 문장이 되는 게 느껴지죠. 동생이 뭐를 먹는다. 어색하지 않잖아요. 이런 것들은 목적어를 필요로 하는 동사인 거예요. 이런 동사들 우리가 타동사라고 하고 타동사가 사용된 경우에는 목적어가 필수 성분이에요. 꼭 있어야 되는 주성분이 됩니다.
이해됐죠?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밥을이 목적어가 되고요. 목적어라는 걸 다시 한번 설명을 하면 목적어는 서술어의 동작, 아까 주로 동사라고 그랬잖아요. 그 동작, 먹는다라는 행위의 대상을 목적어라고 해요. 먹는다라는 행위의 대상이 밥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밥을이 목적어가 되고, 자, 이렇게 했을 때 타동사인 경우에 주어와 서술어와 더불어서 목적어까지가 문장에서는 없으면 어색해지는 성분, 다른 말로 하면 주성분이라고 이름합니다. 예, 주성분은 이제 요 세 가지에다가 보어라는 게 하나 더 있어요. 그거는 추가로 그 다음 문장에서 선생님이 설명하도록 할게요. 자, 일단 뼈대가 만들어졌어. 그렇죠? 문장에 뼈대가 만들어졌는데 뼈대만 갖고 문장을 만들 수가 없어요. 왜냐면 물론 뼈대 갖고 기본은 만드는데 우리가 조금 더 풍성하거나 자세한 내용들을 설명하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혹은 나의 감정을 깊이 표현하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이제 양념 같은 것들인데 그런 것들이 실제로는 이제 꾸며주는 말들이에요. 우리가 품사할 때도 수식어들이 있었죠. 그렇죠? 그래서 관형사가 있었고 부사가 있었어요. 그런 말들을 통해서 많이 꾸미면서 문장을 풍성하게 만들 수 있겠죠. 했을 때, 자, 여기에 보면 꾸며주는 말들이 있겠죠. 하나는 철수의가 되고요. 하나는 만이 이렇게 되겠죠. 자, 철수의는 뭘 꾸며주고 있냐? 뒤에 있는 동생을 꾸며주고 있죠. 그렇죠? 많이는 뭘 꾸며주고 있냐? 뒤에는 먹는다를 꾸며주고 있죠. 그렇죠? 분명히 꾸며주기는 꾸며주는데 공통되게 꾸며주긴 하는데 어떤 것을 꾸며주는가에 따라서 둘로 구분이 됩니다. 첫 번째, 철수의처럼 명사, 대명사, 수사 같은 체언을 꾸며주는 문장 성분을 우리는 관형어라고 해요. 관형사하고 비슷하죠? 관형사가 체언을 꾸며주는 거니까 똑같은 개념으로 해서 체언을 꾸며주는 문장 성분을 우리는 관형어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 부속 성분을 써놨는데 음, 관형어하고 좀 이따 배우게 될 부사어하고는 꾸며주는 말이거든요. 꾸며주는 말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꼭 필요한 성분은 아니다 해서 부속 성분이라고 불러요. 꾸며주는 말들을. 자, 많이 같은 경우는 뒤에는 먹는다. 서술어를 꾸며주죠. 이렇게 서술어를 꾸며주는 걸 우리는 부사어. 예, 부사가 동사나 형용사를 꾸며주는 거였잖아요. 그렇죠? 부사가. 그래서 여기서 마찬가지로 서술어를 꾸며주는 거를 부사어라고 하는데 부사하고 다르게 부사어는 서술어만 꾸며주지 않아요. 얘는 또 다른 부사를 꾸며주기도 하고 또 다른 관형어를 꾸며주기도 하고 그쵸? 아니면 뭐 문장 전체를 꾸며주기도 하고 하다못해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뭐 접속사 있잖아요. 영어에서는 접속사라고 따로 배우죠. 그리고 그러나 그러므로 뭐 이런 거 배우잖아요. 그거를 국어에서는 접속 부사라고 해서 부사의 영역에 포함이 돼요. 오케이? 그래서 부사어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영역이 상당히 넓습니다. 넓고 뭔가를 꾸며주는 거는 그러니까 명확하게 체언을 꾸며주는 건 관형어인데 그거 외에 뭔가를 꾸며준다라고 생각하면 대부분 부사어에 포함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부사어는 역시 꾸며주기 때문에 부속 성분인데요. 가끔은 부사어 중에 필수 주성분이 있어요. 꼭 있어야 되는 성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부사어의 영역이 되게 넓죠. 만약에 봅시다. 그렇게 문장 써볼게요. 나는 학교에 가다 라고 썼어요. 나는이 주어고요. 가다가 서술어예요. 그쵸? 근데 학교에가 뭐냐 했을 때 얘는 가다를 꾸며준다는 느낌이죠. 학교에 어디 가니? 학교에 가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얘를 지금 실제로는 부사어로 지금 우리가 구분하고 있거든요. 뭐뭐에, 으로 뭐 이런 것들요. 그런데 이 부사어는 학교에는 솔직히 말해 이 문장에서는 필수한 성분이에요. 나는 가. 어디에? 이게 궁금하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얘는 부속 성분이라기보다는 필수 성분에, 주 성분에 더 가까워요. 가까운데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은 부사어라는 게 부속 성분이면서 가끔은 주 성분이기도 하는 경우들이 있다. 그쵸? 그런 것들이 있어서 부사어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영역이 되게 넓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일단은 될 것 같습니다. 딱 규정 짓지 말고, 아, 부사어는 영역이 넓구나. 이 정도 하고 가는 게 오히려 뒤로 갈수록 더 좋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거의 다 나왔죠. 예, 주성분인 주어, 목적어, 서술어 나왔고, 부속성분, 꾸며주는 말인 관형어와 부사어까지 했고요. 앞에 하나 남았네요. 우와! 이런 거 있죠.
우리가 품사할 때 뭐 감탄을 나타내는 말이 있었죠. 그걸 우리는 감탄사라고 불렀고 독립언이라고 불렀어요. 그쵸? 독립언. 근데 여기서 뭐라고 그러냐? 당연히 독립어라고 불러요. 예, 독립어고 독립성분이에요. 아예 따로. 혼자 그냥 자기 혼자 움직이는 놈이에요. 그래서 주로 부름, 철수야 뭐 이런 거, 응답, 네, 그 다음에 감탄, 우와, 어머 뭐 이런 거 있죠. 이런 것들이 독립어에 포함이 된다. 이 정도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면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 7개의 문장 성분 중에 6개에 대한 설명이 끝났습니다. 뭐 이해가 됐을까요? 자, 이렇게 됐고요. 그럼 이제 마지막 하나가 있는데 그게 이제 보어라는 놈인데 영어에서도 아마 보어는 되게 복잡할 거예요. 그쵸? 뭐 주격 보어, 목적격 보어, 뭐 서술격 보어 해가지고 되게 다양하게 분화되잖아요. 국어에서도 보어에 대한 거는 많은 학자들이 논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되게 이게 맞다 저게 맞다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 좀 알아볼게요. 수호는 아이가 아니다. 그는 어른이 되었다. 이렇게 되었을 때 자, 한번 문장 성분을 한번 분석을 해볼게요. 수호는이 주어고 아니다가 서술어죠. 마찬가지로 그는이 주어고 되었다가 서술어예요. 그렇죠? 그런데 그러면 아이가가 있어요. 수호는 아이가 아니다. 자, 그러면 이 아이가가 도대체 뭐냐 이러는 거죠. 생긴 거는 봐봐. 가가 붙었어요. 가라는 조사가 붙었는데 가라는 조사는 우리가 보통 주어에 많이 붙는 주격 조사이기도 하죠. 그래서 그냥 아이가 주격 조사 가가 붙었으니까 이거 주어 아니야 생각하는데 의미를 잘 보세요. 의미를 잘 보면 수어는 아이가 아니다. 아니다라는 거의 주체는 수어예요. 그렇죠? 수어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수어가 아이가 아닌 거죠. 그러니까 아이가가 주어가 될 수가 없어요. 의미 관계상. 그러면 분명히 주어는 아닌데 주격 조사와 똑같은 가가 붙어 있고 그쵸? 그리고 수어는 아니다 하면 문장이 뭔가 어색하기 때문에 얘가 꼭 필요한 것 같고 그쵸? 이런 조건들을 만족하는 걸 뭐라고 불러야 되냐 그쵸? 이런 고민들이 있었겠죠. 그래서 생겨난 말이 바로 보어라는 말이에요. 보어의 개념을 설명해 줄게요. 보어는 일단은 서술어의 의미를 도와주는 필수 성분이에요. 그러니까 꾸며주는 말도 아니고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말도 아니에요. 꼭 있어야 돼요. 하지만 주어도 아니고 서술어도 아니에요. 얘는 서술어의 의미를 도와주는 서술어가 요구하는 필수 성분이 바로 보어입니다. 이 보어는 조사가 붙는데 복격조사라고 하죠. 보어를 만들어주는 조사는 이하고 간데 얘는 우리가 알고 있는 주격조사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문장을 볼 때 주어와 보어를 헷갈려 할 수 있는 거예요. 조사가 똑같으니까. 그런데 저 앞에 주어가 있고 가운데 뭐가 있는데 주격조사가 붙어 있긴 한데 얘가 주체는 아니야. 그렇죠? 그런데 꼭 있어야 될 것 같아. 그러면 걔가 보어인 거예요. 실제로 보어의 영역은 되게 넓습니다. 봐봐요. 수호는 아이가 아니다. 당연히 보어니까 선생님 써놨을 거고요. 그런 게 있어요. 나는 어깨가 결린다. 했을 때 결린 주체는 나죠. 그렇죠? 어깨는 어, 서술어의 대상이잖아요. 결린 게 뭐가 결려?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목적은 아닌 것 같고, 그렇죠? 했을 때 나는 어깨가 결린다 했을 때 그 어깨가 같은 것도 보호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뭐 그 사람이 범인이 맞아. 맞는 거는 그 사람이죠. 그렇죠? 그런데 범인이 맞아. 서술어의 어떤 대상이 범인이죠. 그렇죠? 뭐가 맞는 거야? 범인이 맞아. 이런 거잖아요. 이랬을 때 범인이도 보호가 맞아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논란의 여지가 되게 많고 보호도 영역이 되게 넓거든요.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학자들마다 조금씩 의견이 좀 달라요. 다르다 보니까 지금 현재 국어, 고등 문법에서는, 고등학교 문법에서는, 중고등학교 문법에서는 딱 두 가지 상황만을 보호로 규정하고 있고요. 나머지는 아직 논란이 되는 상황이니 학교에서는 가르치지 말아라 라고 규정을 짓고 있어요. 오케이? 이걸 다 설명하다 보면 이게 이제 우리는 고등학교까지는 있는 문법을 배우는 과정인데 이거 보어를 설명하다 보면 자꾸 토론하는 과정에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이게 맞아? 안 맞아? 막 이런 것들이 넘어가는 거죠. 근데 그런 것들을 고등학생들한테 시키기가 어렵잖아요. 그거는 이제 전공하는 대학생들이 하는 거고
고등학교에서는 일단 확실한 것만 가르쳐라 했을 때 모든 학자들이 그거는 찬성이라고 동의하는 경우가 딱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여기 되다라는 서술어와 아니다라는 서술어 앞에 사용된 이 아이가나 어른이 봐요. 어른이도 보호거든요. 그는 어른이 되었어. 그런데 된 거는 그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가 주어온 거고 어른이는 여기서 보호가 되는 거예요. 본격조사 이가 붙었고 그 다음에 그가 되었어. 뭔가 어색하잖아요. 어른이가 꼭 필요해요. 필수 성분이고. 그렇지? 그래서 이걸 보호라고 하는데 이런 경우는 누가 봐도 이건 보호인 거예요. 누가 봐도 보호기 때문에 우리가 뭐라고 규정을 하고 있느냐? 예, 아니다와 되었다. 요 두 개의 서술어, 아니다와 되다죠. 두 개의 서술어 앞에 사용되고 있고, 이와 가라는 복격 조사가 붙어서 필수 성분으로 사용되는 놈을 우리는 보호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됐죠? 조건만 잘 기억하세요. 보호라는 것은 서술어를 도와주는 필수 성분인데 여러 가지 논란이 있기 때문에 현대 국어에서는 되다와 아니다라는 서술어 앞에 사용된 복격조사 이가가 붙어 사용되는 필수 성분 이것만을 보호라고 한다라고 이건 좀 외워주세요. 그냥 그냥 외우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까지 하면 총 7개의 문장 성분에 대한 설명이 끝나요. 어떻게 이해가 좀 됐을까요? 예, 이 정도 되고 만약에 이제 더 성분을 분석을 하다가 나오는 이제 추가적인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질문을 달아주거나 아니면 선생님을 찾아서 물어봐 주면 선생님이 잘 대답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해서 문장 성분을 분석을 다 했고요. 수고 많으셨습니다.